피고인 살기로 올리바르스 씨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첫 번째 혐의 살인입니다. 두 번째 혐의 1급 주거 침입입니다. 세 번째 혐의 1급 강간, 그리고 네 번째 혐의 1급 성범죄입니다.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합니다. 대학생 페이스 헤지패스가 노스캐롤라이나의 자신의 아파트에서 잔인하게 강간당하고 살해된 것으로 보이는 상태로 발견된 지 10년이 넘은 지금, 수사관들은 마침내 그녀의 살인범을 찾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이가 공정하게 판단하길 바랍니다. 많은 것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용의자의 재판이 다가오면서 검찰과 변호인 측 변호사들은 사전 심리에서 치열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과 재판 전 판사의 결정이 배심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러앤크라임 사이드바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제시 웨버입니다. 2012년 9월 19세의 페이스 헤지패스는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채플힐 캠퍼스에서 3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캠퍼스 밖 침실 하나짜리 아파트에서 친구와 함께 임시로 지냈습니다. 9월 7일, 그곳에서 그녀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그녀가 사망한 날 밤, 페이스는 대학 생활을 잘 보여주는 빡빡한 일정을 보냈습니다. 경찰이 정리한 타임라인에 따르면 그녀는 여학생 클럽인 알파 파이 오메가 행사에 참석했고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와서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입장할 수 있는 지역 나이트클럽에 가기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룸메이트는 두 사람이 새벽 3시쯤 귀가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페이스는 잠자리에 들었다고 전해집니다.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수년 동안 혹은 수년이 지나서야 답이 나올 수 있는 미스터리가 되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그녀의 룸메이트인 카리나 로사리오는 두 사람이 아파트에 돌아온 후 자신이 다시 새벽 4시 30분쯤에 나갔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친구 마리솔 랑헬이 오전 11시쯤 다시 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정확히 9년이 지난 그날, 마침내 이 사건에 큰 돌파구가 생겼습니다. 이전에 이 쇼에서 이야기했던 유전 계보학을 사용해서 이는 수사기관이 용의자의 친척을 통해 잠재적 용의자와 연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법입니다. 채플힐 경찰은 DNA 유치, 즉 잠재적인 DNA 일치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들이 예상했던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곧 그 이야기를 다루겠습니다. 저는 2012년 수사 초반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경찰 영장 신청서에는 9월 7일 살인사건 발견에 대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인용하자면 경찰관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주거 세입자인 카리나 린 노사리오에게 맞이받았고 그녀는 피해자인 페이스 헤지패스를 보았고 반응이 없었다고 알렸습니다. 노사리오는 경찰관들이 아파트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경찰관들은 초기 보호 수색을 실시했고 침실 침대 위에 얼굴을 위로 한 채 숨져있는 헤지패스를 발견했습니다. 헤지패스 씨의 시신은 침대에서 피 웅덩이 위로 반쯤 걸쳐 있었고 검은색 셔츠는 머리 위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허리 아래로 아무 옷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옷장에는 혈흔이 튀어 있었고 사용된 여성용 위생용품이 침대 위 그녀 곁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따르면 침대 한가운데에는 쪽지가 있었습니다. 흰색 포장 음식 봉투에 펜으로 쓴 쪽지가 있었고 그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바보가 아니야. 그 B로 시작하는 욕 질투하잖아. 데일리 타일에 따르면 부검 결과 페이스는 구타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어. 머리에 심각한 둔기 외상이 있었던 거지. 뉴스앤옵저버에 따르면 수사관들은 그녀가 빈 바카지런병으로 여러 차례 맞았다고 보고 있어. 그 병에는 피와 조직이 묻어 있었다고 해. 좋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야. 메디케어 연례 등록 기간이 곧 다가오거든? 만약 너나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메디케어를 이용하고 있다면 정말 주의 깊게 들어야 해. 메디케어는 답답하고 혼란스러울 수 있어. 수백만 명의 노인들이 잘못된 플랜을 사용하지만 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내가 챕터에 대해 말하는 거야. 챕터에는 편견 없는 독립적인 메디케어 상담사들이 있는데 이들은 연봉제로 일해. 수수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뭔가를 억지로 팔려고 하지 않아. 네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이해하도록 도와주고 네 필요에 가장 잘 맞는 플랜을 찾아줘. 상담 전화는 완전히 무료야. 가입을 강요하지 않아. 이미 좋은 플랜을 쓰고 있다면 솔직히 말해줄 거야. 더 나은 옵션이 있으면 단계별로 설명할 거고 대부분 20분 안에 옵션을 검토할 수 있어. 그리고 챕터와 함께한 시니어들은 평균적으로 1년에 1,100달러 이상을 절약했어. 그러니까 메디케어 보장에 대해 추측하지 말고 오늘 바로 챕터에 845-493-3791로 전화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 번호는 845-493-3791. 이야,
네 옵션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실제 상담원과 통화하게 될 거야. 그리고 이 통화는 완전히 무료야. WRAL 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페이스의 몸에서 정액을 발견했다고 보도했어. 하지만 수사당국은 그녀가 성폭행을 당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확인해주지 않았어. 그리고 경찰이 페이스의 삶을 파헤치며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려고 했을 때 관심인물 목록에서 빠르게 최상위로 떠오른 사람이 있었어. 에릭 타코이 존스라는 남자였어. 이제 존스는 아마 페이스의 룸메이트인 카리나와 사귀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들은 헤어졌다고 해. 그들의 관계에서 가정폭력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적어도 그런 주장이 제기됐었지. 실제로 페이스는 카리나에게 존스를 상대로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하라고 권유했다고 해. 영장 신청서에는 그가 어떻게 주목받았는지 적혀 있어. 이름은 보고서에서 지워졌지만 그들이 말한 사람은 존스야. 채프릴 경찰서는 2012년 9월 9일 헤지패스의 전 룸메이트 여성에게 전화를 받았다고 적혀 있다. 전 룸메이트는 2012년 5월에서 7월 사이 언젠가 헤지패스가 자신에게 존스가 헤지패스를 싫어한다고 말했다고 진술했어. 그리고 존스는 로사리오가 자신과 다시 사귀지 않으면 헤지패스를 죽이겠다고 말했다고 했어. 예비 조사를 통해 선서 진술인은 2012년 7월 11일 로사리오가 존스를 상대로 접근 금지 명령이 발부된 사실을 알게 됐어. 접근 금지 명령의 근거는 가정 내 폭행이었고 채플힐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2012년 7월 11일에 출동했어. 이 사건에서 존스는 아파트 안 두 문을 발로 차 문틀에서 떼어냈어. 이 조사 과정에서 선서 진술인은 로사리오가 존스에 의해 입은 것으로 보이는 신체에 명백한 상처를 입은 채 목격되었다는 여러 진술도 받았어. 선서 진술인은 추가 조사를 통해 존스가 로사리오에게 영향을 미치는 헤지패스를 못마땅하게 여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 여러 목격자들도 존스가 헤지패스를 자신과 로사리오의 관계에 장애물로 여겼다고 진술했어. 면담이 끝난 후 존스는 범죄 현장으로 돌아가 현장 통제선 바로 앞까지 걸어갔어. 경찰관들은 로사리오의 50B 보호명령이 여전히 유효해 그녀가 아파트로 돌아가야 해서 존스에게 떠나달라고 요청해야 했어. 그리고 수사관들은 또 다른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존스가 살인사건 전날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문자를 보냈다는 이야기도 들었어. 그는 소셜미디어에 사랑하는 주님, 저의 모든 죄와 오늘 저지를 수도 있는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올렸다고 해. 저를 가질 자격이 없는 여자들과 저의 죽음을 바라는 이들에게서 저를 지켜주세요. 존스는 마지막으로 나이트클럽에서 페이스를 봤다고 형사들에게 말했어. 그리고 중요한 게 존스의 DNA가 있어.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정액과 일치하지 않아. 그래서 수사관들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어. 영장 신청서에 따르면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스릴 나이트클럽의 보안 영상에서 페이스와 카리나가 떠나기 전에 몇몇 다른 남자들과 어울리는 모습이 보였다고 해. 그래서 경찰관들은 이 남자들을 모두 추적했어. 그들에게 DNA 샘플을 요청했어. 하지만 또다시 계속해서 막다른 길에 부딪혔어. 2016년 경찰은 팔아본 나노랩스에서 만든 몽타주를 공개합니다. 이 몽타주는 용의자의 DNA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페노타이핑이라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몽타주는 용의자가 올리브색 피부에 갈색 또는 헤이즐색 눈, 검은 머리를 가진 라티노일 가능성이 높다고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2021년으로 넘어갑니다. 이때 경찰은 기자회견을 열고 페이스의 살인사건과 관련해 체포를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살게로 올리바레스. 현재 33세인 그는 경찰의 용의선상에 전혀 오르지 않았던 인물이었습니다. 당국은 발표 며칠 전 음주운전 조사 중에 그의 DNA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고 그때 현장에서 발견된 샘플과 그의 DNA가 일치하거나 적어도 일치하는 것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빈자리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다는 걸 잘 압니다. 용의자가 체포되어 더는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게 됐다는 사실이 여러분께 위안이 되고 우리가 페이스를 위한 정의에 더 가까워졌다는 걸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정의가 신속하게 실현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오늘 9년 1주일 만에 페이스 헤지패스 살인사건 관련 체포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중요한 발표는 협력의 힘을 증명합니다. 끈기 그리고 DNA의 강력함을 보여줍니다. 짧게로 올리바레스와 페이스 사이의 어떤 연관성도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체포가 있은 지 벌써 5년. 페이스가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난 지 14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마침내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의 변호사는 그를 대신해 4가지 혐의, 즉 살인, 강간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성범죄, 그리고 1급 주거침입까지 모두 1급 혐의입니다. 배심원 선정은 9월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번 주에 변호사들이 법정에 나와 아주 중요한 재판 전 신청들을 검토했습니다.
이 신청들은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결정하게 됩니다. 어떤 증거가 채택될 수 있는지, 무엇이 고려되어야 하는지 말이죠. 그리고 저는 몇몇 요청을 자세히 보고 싶습니다. 이는 수사의 특정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여주며 오랜 미제 사건이나 수년 전 사건 재판의 어려움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처음으로 다뤄진 신청 중 하나는 배심원들이 특정 분석 보고서를 보지 못하게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의 검사인 안젤라 가르시아 라마르카 검사는 여러 기관이 사건 해결을 위해 다양한 때로는 비전통적인 조사 방법을 시도했다고 법정에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정보 수집 시도가 법원의 엄격한 심사에서 반드시 인정된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반전으로 변호인 제임스 레인스포드는 주측의 요청에 아무런 이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2012년에 시작된 이 사건의 수사 과정 중 어느 시점에서, 그리고 이 시점에서 약간의 배경 설명을 드리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사건 수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범인이 발생한 것은 2012년 9월 7일이었고 그때 챗브릴 경찰서가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부검은 수석 검심원실에서 완료되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애들과 함께 증거, 법의학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성폭행 증거 채취 키트의 일부로서요. 그 키트는 이후 노스캐롤라이나주 범죄연구소에서 분석되었습니다. 첨가 결과 DNA 프로필이 확인됐습니다. 바로 이 남자입니다. 그 용의자의 DNA 프로필이 범죄 현장의 다른 부분에서도 발견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것은 피해자의 몸 안쪽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채플 힐에서요. 그리고 그것은 주 차원의 수사로 이어질 것입니다. 결국 트라이스테이트 지역의 남성 수십 명에게 DNA 두감 면봉 채취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참고를 위해 말씀드리자면 범죄실험실은 이 사건에 대해 범죄실험실 역사상 가장 많은 DNA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치하는 대상을 찾지 못했습니다. 피해자와 범죄 현장에 있던 용의자 프로필과 일치하는 인실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사를 계속했습니다. DNA 일치자를 찾지 못하자 그들은 자신들의 지각으로 다시 돌아가곤 했어요. 그들은 증거를 깔아 한 방향으로 또 다른 방향으로 수사를 이어갔죠. 그리고 어느 순간 그들은 비전통적인 방법을 시도하기 시작했어요. 그중 하나는 사망자의 룸메이트가 걸었던 911 신고 전화를 제출하는 것이었어요. 그 룸메이트가 전화를 건 사람이었죠. 그녀가 이 사건의 피해자, 즉 사망자 샬럿이에요. 그리고 그녀의 룸메이트 카리나 로사리오가 친구 마리솔 로메로와 함께 처음 발견했어요. 카리나가 911에 전화를 걸었을 때 그 녹음이 저장되었어요. 그리고 채플리 경찰서가 그 녹음 파일을 마크 매기시라는 사람에게 보냈어요. 뭔가 단서를 찾기 위해서였죠. 어떤 단양이든요. 용의자를 찾을 수 있는 실마리, 그리고 DNA가 일치하는 그 용의자로 이어질 만한 실마리였어요. 안하가페로 카사님, 마크 메디시는 노스캐롤라이나 주법상 전문가의견을 제시할 자격이 없습니다. 범죄가 접근했을 때 재판장님, 911 전화 통화를 들은 후에요. 그는 오직 이용하자면 그 한 번의 911 전화 통화에서 통화 당사자가 사용한 언어를 분석한 것만으로 의견을 형성했습니다. 그는 언어 선택에 근거해서 과학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의견을 형성할 수 있다는 주장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 시시의 분석은 충분한 사실이나 데이터에 근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전화통화를 둘러싼 상황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는 발견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는 발신자의 평소 말투나 그 발신자의 언어를 신뢰성 있게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다른 정보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이것은 규칙 2에서 말하는 신뢰할 수 있는 원칙이나 방법에 따른 결과가 아닙니다. 이것이 두 번째 항목이 되겠습니다. 예상되었거나 객관적으로 검증되었거나 독립적으로 입증되었거나 의미 있는 동료 평가를 받았거나 일반적으로 과학 분야의 전문가 공동체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것도 아닙니다. 그는 법률, 단일 문화적 경험에 기반한 해석적 틀에 의존합니다. 물론 경험이 없진 않지만 기준에는 못 미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신뢰할 수 있거나 신뢰할 수 있는 원칙과 방법의 승부리라고 말해야 할 것 같아요. 이 모든 이유로 칸사는 주에서는
불의의 신고 전화에 대한 언급이나 그 내용을 제외하는 이 배제 명령을 내려주시기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장에 레이스 프로드 시 시작하셔도 됩니다. 변호익스부터요. 네, 이겁니다. 이것은 주축이 만든 증거입니다. 피고인은 이것을 제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 주축이 제 분석과 증거에 대한 지식을 제시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저는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알다시피 뭔가 불안정함을 암시하는 포괄적인 판결을 내리는 것보다는 아무도 그것을 제출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러면 그것은 제출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법원에 맡기겠습니다만 경영이 측은 그것을 제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법원이 최소한 기록상으로 주 정부가 말한 내용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아무도 그것을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존중의 의미에서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 정부의 제의 요청에 이의 제기하지 않는 거죠. 맞습니다. 이제 변론 심리의 일환으로 노스캐롤라이나 주 수사국의 특별 요원이 증인석에 올라와서 팀의 수사 선택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여기에는 카리나가 경찰에 제출한 서면 진술서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것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수사팀으로서 페이스를 살해한 범인을 찾기 위해 얻을 수 있는 모든 잠재적인 단서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사건 파일에서 확보한 모든 증거와 진술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샅샅이 뒤지면서 아시다시피 아직 추적되지 않은 단서들을 따라가 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쉐이버 씨에게 제출한 분석은 글라베리아에 따르면 2012년 9월 7일 작성된 서면 진술 분석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진술서가 쉐이버 씨가 검토한 유일한 진술서입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이 진술서만 제출하기로 결정하셨나요, 쉐이버 씨? 제가 기억하는 한 수사팀 내에서 이에 대해 대화가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서면 진술서를 분석해 줄 수 있는 수사반이 있다고요. 그리고 사건 파일에 있는 자료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시도해 보자는 생각이었어요. 뭔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을지 보자는 거였죠. 그래서 그게 바로 우리가 연락을 하게 된 계기였어요. 솔직히 말해서 매우 비전통적인 수사 기법이었고 우리 중 누구도 이전에 사용해 본 적이 없었지만 이 방법을 통해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 알아보고 싶었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전에 사용한 적은 없지만 당신이 미스터 셰퍼에게 연락해 분석 보고서를 준비하도록 했고 그 보고서는 이미 저장되어 있었군요. 저희는 한번 시도해보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기로 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몇 가지 내용, 예를 들어 사람의 대명사가 바뀌는 것과 같은 부분을 보면 이야기에서 작성자가 어떤 생각을 버리고 다른 생각으로 바꾸는 시점에서 원래의 생각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숨겨지고 있습니다. 지속적 기만이죠. 존경을 담아 말씀드리지만 그 말의 출처와 의미 그리고 그가 어떻게 검증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야나카만의 의도는 없고 더 이상 깊이 언급하진 않겠지만 그 신청서의 몇몇 예시를 보면 존경을 담아 말씀드리자면 저는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입장에 동의하며 이것이 702조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서면 진술 분석을 제외하자는 신청은 허가됩니다. 억울한 피고인이 적절한 시기에 배심원단이 없는 자리에서 익증 취지 진술을 할 권리를 보존한다는 점을 기억하겠습니다. 수년 동안 물론 페이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많은 이론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잠재적으로 관련되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요. 카리나 자신이 정말로 무고한 주변인 이상일 수도 있을까요? 그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페이스가 처음 발견됐을 때 그녀와 함께 아파트에 갔던 친구는 어떨까요? 그것도 또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많은 온라인 탐정들이 그들의 이야기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WRAL 뉴스에 따르면
검찰 측은 카리나가 이전에 용의자로 조사받았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의 피고 측 변호인들도 그녀를 지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 언론 CBS 17 보도에 따르면 변호인 측은 법원 제출 서류에서 카리나 관련 의심에 대한 추가 세부 사항을 공개했습니다. 카리나는 새벽 4시 이후 친구 차에 탔을 때 손가락에 피가 묻어 있었고, 이는 페이스 사망 추정 시각과 겹치지만 그녀는 이를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습니다. 피를 검사했지만 WRAL 보도에 따르면 DNA 일치를 확인할 충분한 샘플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합리적 의심이 될까요? 카리나는 또한 그날 밤 입었던 셔츠를 친구 집에 두고 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사실 변호인 측에 따르면 그 셔츠는 페이스의 시신 아래에 일부 깔린 채 발견됐습니다. 변호인 측은 또한 카리나가 경찰 조사에서 나는 바보가 아니야 라는 말을 여러 번 사용했다고 주장합니다. 기억하세요. 그 문구는 페이스 옆에서 발견된 가방에 적혀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수사가 시작됐을 때 CBS 17에 따르면 한 경찰관은 카리나가 전혀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보고 있는 것에 대해 전혀 동요하지 않았고 그냥 매트리스를 아무런 관련 없는 물건처럼 바라봤습니다. 검찰 측은 카리나를 보호하려 했고 그녀의 증언 중 언론 촬영을 막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건 이건 이례적인 이례적인 사건이라고 알고 사건이라고 계시죠. 있습니다. 미제 사건이었고 대부분의 미제 사건과는 달리 범죄가 일어나지 않아서 미제로 남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리고 나서 DNA 증거가 있었죠. 맞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바로 수사를 시작해서 곧바로 기소를 하죠. 이번 건은 다릅니다. 범죄는 2012년에 일어났어요. 범죄 현장에서 DNA 프로필이 발견됐죠. 우리는 그 DNA가 거기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 일을 저지른 사람은 범죄 현장에 자신의 DNA를 곳곳에 남겼어요. 하지만 수년간 그 DNA 주인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조사를 했어요. 최선을 다했죠. 그랬어요. 그들은 증거를 따라가며 카리나 로사리오를 표적으로 삼았어요. 또 제가 변호인단을 불편하게 만든다는 것도 알고 있죠. 뭔가 말씀하셔야 하고 분명 그들에게 기회도 주실 거예요. 하지만 이 신청의 본질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건의 모든 증거를 알지 못하면 법원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검찰 측이 확실히 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사건을 공정하고 편견 없이 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증언하는 사람이 증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카리나 로사리오는 페이스 엔지 패스를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채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녀는 이 사건의 주요 용의자로 나눈 생을 살아왔어요. 그 일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어요. 2021년에 우리가 DNA 이치를 찾았는데도요. 그리고 그녀는 이 사건을 둘러싼 대신에 끊임없는 감시와 논란 속에서 계속 살아왔어요. 여전히 추정되고 있습니다. 참여자요. 그녀가 와서 증언하는 거 그녀는 정말 기꺼이 하려고 해요. 그녀가 증언하는 것은 평범하게 어려운 일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그녀는 단순히 자신에게 깊은 영향을 준 일, 한 인간으로서 제이 헤프너를 사랑했던 사람으로서 겪은 일에 대해 증언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지만 그녀는 세상의 조명과 카메라 그리고 세상의 판단 아래에서 증언해야 해요. 그리고 검찰 측은 그녀가 증언대에 설 때 정말로 걱정하고 있어요. 그 압박이 너무 심하다면 그녀가 증언을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배심원들이 그녀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해요. 피고인도 배심원들이 그녀의 말을 듣기를 바라야 한다고 생각해요. 피고인이 무엇이라고 이 제기는 판단해요. 저도 몰라요. 아니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아니요. 또한 이 주장은 배심원단에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배심원단이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공판 전 신청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양측 모두가 공정하고 편견 없는 배심원단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9월에 그 시점에 도달했을 때 말이죠. 이의 제기는 존중하나 현 시점에서는 기록하겠습니다. 기각합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의 발언 기회는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판장님들. 네, 변호인 측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 제가 언급한 것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그렇게 말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우리 모두가 이 재판이 공정하고 편함 없이 진행되길 바란다는 점입니다. 많은 것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조씨를 포함해서 그리고 재판단이 피해자고요. 그리고 주측의 주장은 최소한 카리나 로사리오와 몬테젤 랭겔의 증언 중에는 카메라와 사진 촬영을 금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몬테젤 랭겔도 비슷한 입찰이지만 정도는 그만큼 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들이 신중하고 정확하며 능숙하게 증언할 수 있는 최상의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건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데이 여사님. 네, 알겠습니다. 랜슬러 씨. 감사합니다. 재판장님. 네, 알겠습니다. 저는 부재 조치, 즉 주측이 요구하는 것이 제 의뢰인의 적법 절차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헌법 수정 제5조와 수정 제6조에 따라 노스캐롤라이나 주 헌법의 적법 절차 권리도 동일합니다. 배경법만 놓고 봐도 배심원들이 주 정부가 제시하는 증인들의 진술을 듣고 있다면, 그러니까 주에서 렌달 양이나 아르로 양을 진인석에 세우기로 결정한다면, 그리고 갑자기 우리가 휴정을 해야 한다면, 그리고 배심원들이 들어오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 텔레비전 카메라가 제 뒤에 있게 되면요,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그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게 될 겁니까? 그 시점에 암묵적으로 인식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저도 확실히는 모릅니다. 그것이 이 증인들이 아니라는 것. 자라 씨는 아무도 아닌 사람이에요. 이 경우에는요, 법정에서 카메라를 키우겠습니다. 그녀를 믿으세요. 그녀가 이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정말 큰 위험이에요. 말할 것도 없이. 그리고 저는 이전에 우리가 공개재판에 대했던 주장과 주 정부가 사전 심리 신청서를 비공개로 하자는 이전 요청에 대한 우리의 반대를 원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원용하겠다고 했고 30분 안에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이건 중요한 괜찮으시면 점으로 기록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아픈 건 잘 모르겠습니다. 곧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공개재판 원칙상 정확한 증언을 확보할 권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스터 로사리오가 독특한 입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그녀가 여러 번 녹음된 인터뷰를 했다는 사실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완화시켜주길 바랍니다. 많은 미스 리모헤드들과도 비슷하게 이전에 녹음된 인터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증인들과 달리 예전에 자신이 뭐라고 말했는지 실제로 다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는 다릅니다. 그들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이전에 수사기관과 나눈 대화를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수사기관에 무엇을 말했는지 더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수사는 정말 긴 시간이고 증언 시 압박감도 있습니다. 모든 증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부분에서 신청서 문단의 정확한 내용을 인용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문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4번입니다. 주에서는 로사리오 씨가 또한 강도 높고 끊임없는 언론 보도를 견뎌왔다고 주장합니다. 그녀를 안마로 몰고 절친한 친구의 강간 및 살인 사건에 연루됐다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에 이의가 있습니다. 제 말은 제 의뢰인은 유죄가 입증되기 전까지 무죄입니다. 잔혹한 강간이라는 표현도 사실이 아니라 주장일 뿐이며 증거로 볼 수 없어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이건 법 집행기관의 역할을 배제하는 겁니다. 제 말은 ABC 2020에서 방송된 전국 뉴스에서 지금 경찰서장이 알리사 레이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하자면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아시다시피 그녀가 자신이 아는 모든 정보와 사실에 부합하는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는 계속 조사 중입니다. 언론이 로사리오 씨를 안마했다는 건 사실 법 집행 기반의 입장일 뿐 언론이 그렇게 말한 건 아닙니다.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도 또한 만약 그들이 요청한다면 예를 들어 주 정부가 로사리오시를 위해 카메라를 여기서 씌우라고 한다면 알다시피 이제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혹은 그녀의 증언 때문에 배려받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무언가가 있었다면 알다시피 증언이 진실하다고 보고 여기에는 카메라를 두지 않겠다고 하면 이제 당신이 아는 걸 모두에게 말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신이 말하는 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보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신청서 자체가 증인의 신뢰성을 보증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 기관의 진술에 따르면 그들이 조사한 사람입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으며 그들이 계속하지 않는다는 점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 신청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검찰의 신청을 허용하는 것은 연방과 주 모두에서 헌법적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판사는 카리나를 카메라로부터 보호해달라는 요청을 결국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카리나가 페이스의 죽음과 관련하여 어떤 혐의도 받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피고인에 관해서는 살게로 올리바레스. 그는 9월 28일부터 더럼 카운티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는 종신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의 가족에 대해서는 셰프릴 지역 사회. 그들은 이것이 밝은 미래를 가졌던 젊은 여성에게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의미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Carolina is the Brigitte Fogg into this Fagel. 그녀의 동료 학생들, 우리 미국 원주민 공동체, 그리고 그녀의 할리와 사포니 부족 부리에 대한 그녀의 헌신은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페이스는 예전에도 지금도 캐롤라이나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녀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뉴스앤옵서버에 따르면 현재 페이스 해지패스 기념 장학기금이 마련되어 노스캐롤라이나 부족 출신의 아메리카 원주민 여성들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이드바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등 여러분이 팟캐스트를 듣는 모든 곳에서 구독해주세요. 또한 원하신다면 MBC의 피콕에서도 저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를 팔로우하고 싶으시다면 X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도 저를 팔로우하실 수 있고 제 뉴스, 네이션쇼, 제스웨버 라이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동부 시간 기준 밤 11시에 방송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